부산 해운대 겨울 바닷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20살 서진은 광안리 해변 근처 작은 골목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커다란 목도리로 코끝까지 감싼 채였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어김없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호떡 틀 위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호떡이요, 따끈한 호떡 있어요.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금방 흩어졌습니다.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저녁 9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따뜻한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주머니 속 종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청구서였습니다. 할머니의 항암 치료비가 또 밀렸다는 내용이었지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호떡을 아무리 팔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정옥순 할머니가 서진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시던 분이었지요. 그런 할머니가 남의 아이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서진아,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내 딸을 대신 돌봐달라고.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미경은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엄마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진은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수능도 전국 상위권이었지요. 선생님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가라고 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서진은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폐암 3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남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하겠다고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내 꿈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없으면 저도 없어요. 그래서 서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겨울밤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손이 트고 발이 시려도 호떡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호떡이요. 따끈한 호떡.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이 허름한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내렸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작은 손에는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너무 야윈 모습이었지요. 아이 뒤로 덩치 큰 남자가 따라 내렸습니다. 운전기사인 듯 했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걸으세요. 미끄러워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대답 없이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호떡 틀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모자 아래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떡이야. 따끈따끈하고 달콤한 거야. 먹어본 적 없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봐요. 근데 냄새가 좋아요. 서진은 막 구운 호떡 하나를 집어봉지에 담았습니다. 설탕과 견과류가 녹아 흘러나오는 갓 구운 호떡이었습니다.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아이는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서진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운전기사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기적을 본 사람처럼요.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하신 게. 기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떡을 하나 더 봉지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꼬마 손님이 좋아하니까. 아이는 호떡을 꼭 쥐고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리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저 내일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누나가 맛있는 호떡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지만 너무 야윈 아이. 무언가를 맛있다고 한 게 기적처럼 느껴졌던 운전기사.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다시 호떡 틀 앞에 섰습니다. 내일도 그 아이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손님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해운대 겨울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따스한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떡 가게를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그곳이었지요. 운전기사 김 기사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광안리 골목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호떡 틀에서 눈을 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민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요? 체육 시간에 줄넘기 했어요. 저 30개나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민재 정말 씩씩하네. 서진은 막 구운 호떡을 봉지에 담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볼에 설탕 가루가 묻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씹었습니다. 김 기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태어날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고 수빈아 씨는 아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호떡을 만난 후 민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볼에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겨울치고는 드물게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지요. 서진은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민재가 호떡을 다 먹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호떡 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 민재는 집 거실에 걸린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의 엄마 사진. 똑같았습니다. 누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왜 그래, 민재야?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민재 엄마가 예쁘셨나 보다. 누나도 닮았다니 영광이네. 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닮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진짜로요. 서진은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 민재 엄마가 보고 싶구나. 하늘에서 민재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부산 조선업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재야? 이 시간에. 준혁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엄마 사진이요. 민재가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20살 때의 수빈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 사진이구나. 왜 그러니? 호떡 파는 누나가요.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오늘 누나가 모자랑 목도리 벗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봤는데 이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어요. 민재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손자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재야,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예요. 준혁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았다.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마. 민재가 방을 나간 후 준혁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 2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첫째 딸.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던가. 윤미경. 떠나보낸 전 아내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광안리 골목에 호떡 파는 아이가 있다고 했지. 그 아이 신원을 조용히 확인해봐.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도 확인해. 특히 부모님 쪽을. 준혁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 준혁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준혁의 책상 위에 얇은 봉투가 놓였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김서진. 나이 20세. 현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월세. 가족 사항. 조모 정옥순 73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윤미경 10년 전 사망.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미경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미경이. 그 이름이 저절로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수빈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22살의 준혁은 부산 남포동의 작은 꽃집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윤미경. 20살의 아가씨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준혁의 신분에 주눅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런 미경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미경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미경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 준혁은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경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미경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준혁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출장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 회사 일이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준혁은 미경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첫째 딸 수빈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미경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미경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이는 어떻게 하고?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수빈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잠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주었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윤미경 10년 전 사망. 미경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서진 20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미경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경이의 딸. 그렇다면 설마.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미경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아버지 불명이라는 글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윤미경 씨는 10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서진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진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정옥순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정옥순 씨로 되어 있고요. 알았네. 나가보게.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서재에서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보고서를 받은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오후에 그 호떡 가게로 가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광안리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준혁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게.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 반원과 용역 직원들이 호떡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 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서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덩치 큰 용역 직원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남자가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진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철퍽! 서진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호떡 틀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래 사용해 낡았던 호떡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서진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호떡을 구워냈던 소중한 틀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으앙. 마침내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멈춰. 준혁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김 비서가 재빠르게 준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해중공업 박준혁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해중공업, 부산 최대의 조선회사.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동해중공업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김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단속 반원들도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학생. 서진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벗었습니다.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30년 전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미경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벗어줄 수 있을까? 서진은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수빈이기도 했습니다. 20살 때의 딸 수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경이니?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내 전 아내였어.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열고 종이를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5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준혁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아버지. 서진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 후 준혁은 서진과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옥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최강우요? 아닙니다. 박준혁입니다. 아, 그래. 미경이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혼자서 배 두르고 이 동네로 왔지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서진이를 키웠어요.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서진이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경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동해중공업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옥순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봄 서진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준혁이 물었을 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재는 이제 서진을 이모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볼에 살이 오르고 밥투도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세 사람은 해운대 해변에 함께 섰습니다. 준혁, 서진, 그리고 민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은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수빈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바다는 어느새 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호떡 하나로 시작된 인연. 3대에 걸친 비극은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뭔가 윤미경 씨는 10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서진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진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정옥순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정옥순 씨로 되어 있고요. 알았네. 나가보게.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서재에서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보고서를 받은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비서, 오늘 오후에 그 호떡 가게로 가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광안리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준혁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게.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 반원과 용역 직원들이 호떡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 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서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덩치 큰 용역 직원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남자가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진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철퍽! 서진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호떡 틀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래 사용해 낡았던 호떡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요. 서진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호떡을 구워냈던 소중한 틀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으앙! 마침내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멈춰. 준혁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김 비서가 재빠르게 준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해중공업 박준혁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해중공업, 부산 최대의 조선회사.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동해중공업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김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단속 반원들도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학생. 서진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벗었습니다.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30년 전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미경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벗어줄 수 있을까? 서진은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수빈이기도 했습니다. 20살 때의 딸 수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경이니?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내 전 아내였어.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열고 종이를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5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준혁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아버지. 서진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 후 준혁은 서진과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옥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최강우요? 아닙니다.
박준혁입니다. 아, 그래. 미경이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혼자서 배 두르고 이 동네로 왔지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서진이를 키웠어요.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서진이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경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동해중공업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옥순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봄 서진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준혁이 물었을 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재는 이제 서진을 이모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볼에 살이 오르고 밥투도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세 사람은 해운대 해변에 함께 섰습니다. 준혁, 서진, 그리고 민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은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수빈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바다는 어느새 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호떡 하나로 시작된 인연. 3대에 걸친 비극은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